SBN 스포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유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드컵을 주제로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월드컵 특집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권영준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영준 캐스터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하게 됐잖아요. 네. 오늘 간단한 소감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프리랜서 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SBN 채널에 나와서 월드컵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풀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욕심도 좀 많은데 오늘 그만큼 재밌는 얘기 많이 풀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권영준 캐스터와 이야기를 이제 밤에 했었잖아요. 네. 욕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어요.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의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나요? 사실 이 월드컵이라는 게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축제잖아요. 빅 이벤트죠. 정말 이 빅 이벤트 4년 만에 돌아오는 또 축제인 만큼 뭐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뭐 다른 타 국가들, 그리고 지금 4강 그리고 결승전까지 또 왔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도 지금 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오늘 이 SBN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또 재미있게 한번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여성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남성분들에게는 이 월드컵이라는 굉장히 큰 축제가 이제 밤잠 못 이루고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맞아요. 좀비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월드컵 결승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결승대진 어떤 팀이 맞붙죠? 네, 결승대진은 사실 이렇게 될 줄은 아마 많은 분들도 예상은 딱히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랑 스페인이 붙게 됐는데 네. 사실 두 팀 중 한 팀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그렇죠.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직전 연상에서 프랑스가 뭔가 결승에 진출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도 뭔가 프랑스와 잉글랜드 혹은 아르헨티나 네. 그쪽은 좀 이제 판단이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페인이 프랑스를 꺾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 4강에 이 네 팀이 올라온 만큼 사실 이 결승선에서 맞춰지는 또 조합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합의 좀 이 수가 아르헨티나랑 스페인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사실 그 양 국가를 대표하는 이 두 명의 선수 각각의 네. 선수들이 또 엄청난 상징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 선수가 이제 뭐 야민 라말이나 메시를 칭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선수들 굉장히 또 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 또 돋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동일한 점도 많아요. 네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에서 메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활약을 해왔고 사실 10년 넘게 바르셀로나의 전설이 됐던 선수인데 그 바르셀로나의 후임자라는 이 단어에 걸맞는 명성을 가진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이 지나갔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이승우 선수가 있고 이승우 선수. 네. 뭐 그런 선수들이 정말 많이 좀 이렇게 거쳐갔지만 사실 지금 가장 그 자리에 걸맞다고 말해지는 라민 야말이 또 그렇게 달력 표지 모델에서 또 씻겨주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따 이야기를 또 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렇죠. 그 두 명의 상징성 있는 선수, 또 스페인의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의 에이스가 이 신구가 맞붙는다는 점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결승전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결승 대진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로 정해졌고 저희가 4강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프랑스와 스페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싶은데요. 프랑스와 스페인 정말 대이변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뭐 라리가 득점왕인 음바페, 당장 최근만 본다고 한다면 뭐 덴벨레는 발롱도르를 탔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리세는 미넨에서 뭐 이번 연도 발롱도르를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또 유력한 선수들, 뭐 그리고 바르콜라, 두에, 쉐르키 등등 다양한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스페인은 사실 프랑스에 비해서는 좀 멤버들의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좋은 선수는 많죠. 네, 너무 좋은 선수들이지만 네. 프랑스의 엄청난 화려한 공격 라인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프랑스가 본인들이 잘하는 그 중원에서의 조율을 잘 갖춰 나가면서
프랑스를 말 그대로 지배를 했죠. 사실상 이 경기를 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공격진, 직전에 말했던 은바페, 덴벨레, 올리세 이 세 명의 공격수가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기가 그냥 마무리됐었잖아요. 네. 정말 이 스페인의 중원이 강력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심에는 오늘 여기 주인공 이 로드리가 네. 있었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또 카드 뽑기를 해서 뽑았었거든요. 사실 또 이렇게 로드리를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제가 사실 여기 옆주머니가 없긴 한데 네. 가슴속에 좀 품고 다니긴 해요. 가슴속에 로드리는 품고 다닐 수밖에 없는 선수죠. 아무튼 이런 로드리 선수가 또 그만큼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와의 경기를 할 때도 로드리한테 도전이 성공을 했을 때는 좀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본인들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장면들을 또 본다면 아르헨티나가 또 이 점을 또 결승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스페인과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4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스페인과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4강 한 경기가 더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잉글랜드가 올라가길 바랐었습니다만 아르헨티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또 아르헨티나는 이 정신적인 지주 메시가 있었고 그렇죠. 사실 잉글랜드의 선수들이 굉장히 이름값도 높고 실력도 너무나도 좋지만 저는 그 차이점은 딱 하나라고 봤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이 팀을 중심을 만들어주는 구심점. 이 역할이 저는 사실 해리 케인이 맡기에는 메시만큼의 존재감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엘 감독이 또 엄청난 전방 압박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좀 후반에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 경기 시간 60분 이후에는 잉글랜드 선수들이 이 땅에서 발을 떼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면서 그 마지막 7분 사이에 아르헨티나가 2골을 넣고 결국에는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죠. 사실은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를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네. 정말 투지 넘치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장전도 뭐 치렀었고 멕시코전이 저는 그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렇죠. 좀 퇴장을 당한 상태에서 멕시코전을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봉쇄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전에서 그 부분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크게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엘 감독의 그 수비 전술 전반 초반과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뭐 거의 먹혔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전반전에는 그렇게 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축구 팬들한테는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는 거지 과정은 정말 그렇죠. 살벌했어요. 네. 뭐 양 팀이 갖고 있는 뭐 옛날에 좀 전쟁도 있었고 좀 이런 그렇죠. 과거의 좀 이력들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당장 이 아시아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이 저희가 봐도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또 거기 실제로 그 팀을 응원하는 자국민들은 또 얼마나 또 치열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수들한테도 그런 게 어느 정도 투영이 됐는지 사실 전반전 2분부터 거의 벤치 클리어링처럼 맞아요. 싸우면서 경기가 굉장히 좀 과열이 됐었는데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찬물을 끼얹었던 건 잉글랜드의 고든이었죠. 그렇죠. 고든이 먼저 이제 선제 득점을 넣었었잖아요. 네, 뭐 해리 케인이 사실 그 과거에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찔러주는 패스, 그 크로스도 너무 질이 좋았고 고든이 수비수를 완벽하게 속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밀어 넣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잉글랜드가 멤버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구나. 진짜 월드컵 결승 가는 건 이번이 적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아르헨티나가 또 엄청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뭐 그 장면에는 수비, 중원, 공격 이거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잉글랜드를 계속 압박했고 그렇죠.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잉글랜드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결국 85분 이후에 역전을 만들어냈었잖아요. 네. 그 중심에는 이제 메시가 당연히 있었고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내려앉았던 게 이제 패착이 아니냐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들은 축구장 안에서 보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선수들 뭐 감독, 코치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일찍 잠그지 않았나 아, 라는 그렇죠.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르헨티나도 선수들의 이 개인적인 능력이 워낙에 좋은데 너무 일찍 걸어 잠궜던 거. 맞습니다. 뭐 그게 투엘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너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서 체력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잠궜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가 좀 더 라인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또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올라가면서 잉글랜드를 완전히 내려앉았고 그러면서 메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메시가 질 좋은 크로스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줬었잖아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잉글랜드의 수비진들이 신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공격수들에게 헤더를 전부 다 내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패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네. 결승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승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정말 많은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목욕 더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쵸.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민 야말과 메시가 네. 그 과거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제 메시가 야말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정말 옛날이에요. 메시가 장발이거든요. 아, 장발 시절이면 뭐 바르셀로나 유니세프 그 시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거의 아. 그 정도 시절에 사실 좀 해줬던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라민 야말의 나이를 생각하면 15년은 더 넘었거든요. 그렇죠. 뭐 15년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음.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목욕 더비가 이제 일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는데 정말 그날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긴 해요. 예상조차 사실 안 됩니다. 맞아요. 서울이 예상할 수도 없고요. 사실 뭐 저희가 그 이전에 4강전에서 이 양팀과 양팀이 이렇게 해서 결승전까지 올라왔다 이런 또 말씀까지 드렸었지만 사실 그렇게 본다면 관전 포인트는 확실합니다. 스페인이 얼마나 중원에서 잘 조율을 해줄지 그렇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이 빈틈을 잘 노리고 만약에 로드리한테 도전을 해서 뭐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그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뭐 메시든 아니면 오른쪽에 빠른 시메오네든 아니 뭐 전방에 있는 훌리안 알바레스나 조커로 나올 수 있는 마르티네스까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뭐 좀 더 얘기들이 또 나올 거고 만약에 그 전에 선발 라인업이 뜬다면 이거 좀 재밌겠다. 굉장히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번 월드컵 결승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과거 16강전부터 시작했던 월드컵과 다르게 이번에는 32강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팀들도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많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땐 뭔가 후반전에 조커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 조커 싸움을 지금까지 가장 잘했던 게 또 하필이면 아르헨티나의 사르니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느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의 느낌이 뭐냐면 약간 인자기 선수 아시죠? 네. 필리포 인자기. 네. 그 선수의 골결을 50% 이제 없앤 선수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라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득점과 관여된 상황이 있다면 마르티네즈가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물론 골은 잘 넣지 네, 못합니다. 그렇죠. 사실 마르티네즈가 세리에서 엄청 잘했어요. 그렇죠. 인테르 실제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네. 2022년에 후루룩 말아먹었죠. 사실 말아먹으면서 이 월드컵에 좀 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좀 본인의 무대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팬들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 어느 정도 추측은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 결승골을 넣고 인터뷰에서도 정말 가족들 얘기도 좀 많이 하면서 이런 순간을 꿈꿔왔다 하면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선수 자체가 이제 한 단계 성숙해졌네요. 네, 뭐 사실 이렇게 자녀들도 낳게 되고 자녀들 덕분에 좀 본인의 조급함이 정말 한 3단계 정도는 줄어들었다. 네네. 뭐 그러면서 좀 심적의 여유도 가지고 이번에 또 결승골도 넣었으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순간에 메시의 크로스를 받아서 마르티네즈가 득점을 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올라오게 됐는데 이 마르티네즈 말고 뭐 수비수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있고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도 있는데 2022 월드컵에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지금도 머릿속으로 그냥 곧바로 그 장면이 저도 똑같은 장면을 이제 아마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슈팅을 했는지 하나둘 하고 말해볼까요? 잠시만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약간 박스 오른쪽쯤에서 공격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공격수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공격수가 누구였죠? 저는 지금 기억하는 게 네네. 콜로무안이었습니다. 아, 전방으로 이제 높게 올라가서 네네. 콜로무안이랑 마르티네즈였는데 마르티네즈가 쑥 나와서 막아냈거든요. 다리를 쭉 뻗으면서 맞아요. 막았었잖아요. 사실 그게 들어갔으면 경기는 전 끝이었다고 봐요. 프랑스가 우승을 하는 거였다고 봤는데 결국에는 마르티네스가 막아냈고 메시의 정말 커리어의 딱 마지막 조각이었던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마르티네스가 정말 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수비에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잘해주고 있고 네네. 공격에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잘해주고 있는 만큼 스칼로니 감독이 결승전에서는 어떠한 조합을 들고 와서 이 스페인을 좀 어렵게 만들지 그리고 스페인은 그에 좀 대응을 해서 사실 또 감독과 감독 간의 이 관계도 좀 그렇죠. 저희 좀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스칼로니 감독이 사실 데라프엔데 감독의 제자였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서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서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선수와 선수, 에이스와 뭐 과거에 뭐 지금도 에이스긴 하지만 한 소속팀에서의 영광을 이끌었던 이끌고 있는 두 선수가 만났고 네네. 감독들도 누군가한테는 선생이었고 누군가한테는 제자였는데 지금 축구라는 이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대회 가장 큰 결승전에서 이 두 명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저희 같이 또 축구를 좋아하고 실제로 축구를 좀 중계할 만큼 이 축구에 대해 정말 애정이 깊은 사람들, 축구 팬들 많은 분들도 이 결승전 너무나도 기대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권영준 캐스터는 중계 어디서 볼 생각이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새벽 4시다 보니까 이 자취방에서 혼자서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한국전 예전에 했을 때는 오전 11시 이랬거든요. 아 맞아요. 좋은 시간대였잖아요. 네, 생각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시간대였어요. 그렇죠. 물론 치킨집 사장님들은 좀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밥 먹으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월드컵을 보면은 하루의 시작이 너무나도 빨라지거든요. 아 그렇죠. 월드컵을 보고 나서 이제 아침 먹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뭐 할 일을 하다 보면 네, 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할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루를 길게 쓸 수 있어서 또 좋은 점이 있었다. 그렇죠. 어쨌든 뭐 결승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많은 축구 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결승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댓글로 결승전 승부 예측을 또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드리진 않고 뭐 로드리 카드 이 정도 하나 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 정도 댓글로 추측을 해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결승전이 끝나고 나면 많은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메시가 발롱도르를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메시의 발롱도르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메시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네네. 아무래도 유력하죠. 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일단은 월드컵에서 엄청난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고 있고 이번 월드컵에서만 8골 그리고 4개의 도움을 올렸거든요. 아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는 7개의 골과 3개 도움이었어요. 공격 포인트가 10개였네요. 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나고 더 늙었는데 오히려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기록들을 써내려가고 있고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월드컵 2연승을 달성하게 된다면 메시의 발롱도르 지금 9발롱이잖아요. 아 그쵸. 흔히 말하는 발롱. 발롱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조심해서 발음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10개의 발롱도르를 탄 그렇죠. 의미죠. 좀 네. 이상하게 텐발롱으로 하겠습니다. 텐발롱. 네. 텐발롱이 좋은 것 같습니다. 텐발롱을 또 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이번 월드컵 결승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메시가 이번에 월드컵 우승을 한 번 더 이뤄내게 된다면 펠레 위에 메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메시가 지금 현역 선수여서 약간 저평가가 있지 은퇴를 하고 나면 무조건 그냥 축구의 신 하면 메시다 이렇게 떠오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은퇴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뭐 향수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그렇죠. 훨씬 더 좀 가치가 좀 기존엔 저평가돼 있다면 네. 기존의 가치를 드디어 그때 빛을 발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뭐 메시 선수가 뭐 사실 저는 이미 펠레랑 마라도나는 소신만으로는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펠레랑 마라도나는 이미 뛰어넘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메이저 대회 4연패 코파 월드컵, 코파 네. 월드컵을 이뤄내는 거라 저는 정말 메시라는 존재는 그냥 축구, 메시는 축구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통용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결승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새벽 4시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 결승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주제, 이제 결승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감독 매물이 많이 풀립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지금 공석 자리에 놓여 있는데 이제 많은 후보군들이 우리나라 감독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감독이 좀 올 것 같으세요? 일단은 감독 후보군으로는 마르티네즈 감독, 뭐 아기레 감독, 멕시코 감독이었죠. 그리고 포획 감독과 과거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벤투 감독까지 뭐 4명 정도의 후보군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감독이 선임될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거스포엣이 아, 현실성은 가장 높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벤투 감독은 뭐 벤투 감독을 포함한 사실 많은 감독들은 전 이미 축협이 하고 있는 언플이라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아, 축협의 언플이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 구독자님들은 또 열려있으신 분들이어서 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런 언플들에 인해서 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축협 협회장이 일단 먼저 돼야 되고요. 아, 회장을 그렇죠. 먼저 뽑아야 되고 그렇게 다음에 2차적으로 이 감독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가장 좀 괜찮은 건 거스포엣 감독이 저희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감독. 그리고 국내 리그에서 한번 보여줬고 해외 리그에서 정말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 감독이기 때문에 사단도 다 일단 만들어져 있고 아직 사단이 남아있죠. 네. 반면에 뭐 벤투 감독은 지금 사단이 예를 들어서 제주 감독으로 가 있는 그렇죠. 코스타 감독도 지금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사단이 온전히 있는 감독은 일단은 벤투가 아닌 포획 감독. 네. 포획 감독이 어쨌든 전북현대 모터스에서 리그 우승과 코리아컵 우승 더블 이뤄내면서 어쨌든 또 좋은 성과도 만들었었고 그렇죠. 선수들이 포획 감독을 평가하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전북의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그 완조를 다시 가져갔다라고 이제 현대가 더비에서는 어느 정도 울산이 약간은 높아져 있었는데 이 안 좋았던 분위기의 전북을 거스코엣이 사실 말씀해 주셨던 더블 그리고 리그 같은 경우에는 조기 우승을 이미 마감을 그렇죠. 했고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국내 감독에 거론되는 거는 저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 예. 뭐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연봉 그리고 사단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전부 다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축협 입장에서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선택지다. 아,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죠. 아,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더해보자면 저는 마르티네즈 감독이 아. 좋겠다. 어쨌든 지금 포르투갈이 뭐 좋은 선수 중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긴 했음에도 일단 마르티네즈 감독이 명성이 있고 또 벨기에를 3위로 과거에 이끌었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급 높은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연봉은 물론 맞춰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국민 세금 뭐 한 500원씩 걸어볼까요? 이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권영준 캐스터 의견은 아닙니다. 뭐 500원씩 걷는 건 어때요? 저를 대신해서 이 유성 씨가 1,000원을 낸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아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뭐 벤투 감독은 이미 한번 이별을 했으니까 이별을 했던 사람과 다시 만나서 뭔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감독뿐만 아니라 혹시 여자친구와 과거 이별을 하고 재결합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아유, 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나요? 예. 안 좋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도 다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벤투 감독은 뭔가 그냥 추억에 이제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벤투 감독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뭐 정말 과정도 정말 삐걱거리는 것도 많았지만 네네. 사실 그 이전에 그렇게 촉망받는 감독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현대 축구가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그래도 주도적인 축구를 보여줬던 거고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건 네. 외국인 감독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 그럼 국내 감독? 네, 국내 감독도 충분히 가능한데 정말 우리가 이 축협에서 새롭게 개편이 되고 비전을 네. 제시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 비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실력이 되는 감독이라면 국내 감독도 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그렇군요. 생각은 해요. 아, 그러면 국내 감독 어떤 감독이 좀 요즘 좋아 보이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딱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정환 감독과 이정효 감독인데 인천과 이제 수원 감독이신. 네, 네. 아무래도 이정효 감독의 수원이 최근에 좀 안 좋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네네. 뭐 윤정환 감독도 K리그 1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래도 좀 최근 이 현대 축구가 따라가고 있는 흐름에 맞춰서 네네. 본인들이 계속해서 전술을 만들어주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부분 전술을 통해서 선수들이 움직일지 직접 지시를 해주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싸워 이건 아니거든요. 아, 파이트. 네, 좀 그냥 밋밋한- 싸워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어떻게든 좀 고쳐보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감독이라면 뭐 국내 감독도 저는 너무나도 좋다는 의견이고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해외 감독으로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론이 국내 감독을 썼을 때 굉장히 지금 좋지 않잖아요. 저는 뭐 국내 감독 한 명이 더 생각나긴 하는데 정경호 감독은 좀 어떤가요? 형준일 씨가 뭐 어쨌든 강원의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 있는데 그렇죠. 정경호 감독은 어때요? 정경호 감독은 너무 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사실 이게 좀 약간은 좀 와전된 지금 주제가 좀 와전됐지만 네네. 윤정환 감독과 저는 사실 이게 세트 상품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윤정환 중순 감독과 네. 아. 수석 코치였을 때 윤정환 감독이 감독이었고 완전 떨어졌을 때 지금 정경호 감독이 초반에 좀 힘듦을 겪었지만 네네. 지금 그래도 잘 버텨내면서 음. 계속해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경호 감독의 축구를 뭐 이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면 단순한데 국대로 이제 모집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활동량이 엄청 많거든요. 어쨌든 뭐 국내 감독과 해외 감독을 데려왔을 때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뭐 변화할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 준비된 주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권영준 캐스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좀 어땠나요?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썰을 풀듯이 팟캐스트처럼 얘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됐는데 그렇죠. 그래도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에 한 50% 정도는 한 것 같아서 원래 100% 네. 준비하면 20%만 말하잖아요. 사실 네. 그 정도만 해도 저희는 잘했다고 칭찬을 충분하죠. 받거든요. 네. 뭐 실제로 뭐 유성 씨도 중계를 해보셨으니까 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중계가 아니라 얘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축구 그리고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전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거 대학교를 같이 다녔었잖아요. 네. 그때 2019년인지 2022년 2019년이죠. 기억이 확실히 나진 않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발표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정말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단 말이에요. 네. 정말 오늘 뜻깊고 그 예전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 오늘 권영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월드컵이 끝나고 새로운 주제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